처음으로는 이제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 이 지역의 과거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김민석 전임 연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세종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과 흔적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민석 교수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제안받고 그냥 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세종 지역이 아까 이익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역사적인 굉장히 큰 흐름이나 어떤 그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당장의 이 발표를 위해서 세종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과 흔적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면서 기존의 연구들 좀 살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게 현재 세종이라는 지역은 어떤 역사적인 이행기를 겪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변화에 물론 항상 우리는 변화하지만 그 굉장히 큰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 변화 과정에서 세종 지역의 여러 단면들, 현상들을 보는 게 현재 세종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역사적인 흔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크게 세종의 역사적 흐름을 살피기보다는 제가 생각한 어떤 역사적 교차점의 부분에 세종의 단면들을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목차는 전근대 세종 지역 그리고 부강포구의 모습 그리고 조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강포구나 조치원의 성장 과정에서 나오는 전통과 근대 교차의 모습을 확인할 것이고 또 세종 지역의 어떤 발전 과정과 현대성, 근현대성을 보여주는 부강의 김제식 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종 지역 근대화의 여러 모습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역사적인 재현, 역사적 흔적에 대한 자료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지역은 제가 살펴보니까는 뭐 삼국시에는 백제의 두잉지연 그리고 뭐 구지연, 소비포현으로 있었고요. 통일신라 시대는 연기현, 금지현으로 뭐 적도현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려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뭐 전이현과 연기현이 있고 조선 시대는 연기현, 전이현이 있었는데 1895년에 공주배 연기군과 전이군으로 개편이 되고 1896년에는 충청남도 연기군과 전이군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종 지역을 살펴보니까 어떤 수송이나 교차로 그리고 교통의 요지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보니까는 이제 나리포창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1920년에 진율청 재헌학보를 위해서 나리포창이 설치가 되는데 현재 이 나리포창의 설치 장소가 세종시 나성동입니다. 이게 나리포 사실에 있는 글인데요. 진율청이 수세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그 재원이 고갈돼 가지고 장사배가 왕래하지 않는 금강 상류와 연계 경계 부근에 별장을 파견하여 등등의 모습으로 이제 나리포창이 만들어지는데 이 나리포창은 1722년에 전라도 인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리포창의 모습에서 세종시의 어떤 성격들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국가의 수송 그리고 물류 그리고 교통의 요지, 상업 요지로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또 확인해 보니까요. 이제 부강포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보면은 각 지역에서 고을에서는 세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포구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곳에서도 포구가 있었습니다. 세종 지역에는 이제 공주목 소속의 부강포구가 있었는데 이 부강포구는 당시로서 많은 중심지 역할을 했고 그리고 배들도 왕래하고 많은 물류가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에 위치해 가지고 이 부강포구까지 오려면은 바닷배와 강배가 교차하는 하류의 중계포구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이제 부강포구의 발전의 한계, 어떤 한계 가지고 있는 한계였겠죠. 그래서 이제 부강포구와 더불어서 세종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부강포구가 어떤 전통적인 세종시의 흔적이라면은 조치원은 근대적인 세종 지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치원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연기원과 청주목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인데 경부선 부설 전에는 그냥 한적한 마을이었고 행정단위로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행정단위로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지역이 있었는가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수리사업 대상지였고 조치원장의 존재가 확인이 됩니다. 근데 1904년에 경부선 준공에 맞춰서 조치원리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1911년에 연기군청이 조치원리로 이전을 하면서 이 조치원이 근대 세종 지역의 중심지로서 떠오르게 되죠.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연기군과 전위군이 연기군으로 통합이 되고 1912년에 대전 군산 철도가 개통되면서 군산과 강경을 경유하는 물산 집산지가 대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조치원은 충남 지역에서 굉장한 중심지가 되고 또 여기가 도청의 이전 대상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1917년이 되면은 이 조치원리가 신설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1910년대 조치원의 모습을 보면은 일본인들과 중국인들도 많았고 특히 일본인들의 인구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조치원역의 모습이고요. 이 조치원과 부강의 모습을 보면은 일제강점기의 초기 도시 발전 과정 그리고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한테 듣던 얘기가 여기는 철도가 발전하면서 교통의 요지로서 발전을 했다. 대전 토박이로서 항상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그러고 조금씩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전통의 도시가 현대 도시로 교체가 됐다. 단절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인식을 했는데 세종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확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때 기존 도시의 교통이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치원 쪽에서 그리고 세종 지역에서 근대적인 어떤 장이나 행정 중심지가 만들어질 때 적어도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포구들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했고 포구에서 연결되는 수로와 철로가 연결되는 어떤 신장로 중심의 신장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변화가 점진적이었으면서 그리고 상업 중심지도 점차 옮겨가면서 기존 상업 중심지에서도 또 여전히 활기찬 활동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종이 처음에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전근대를 대표하는 어떤 부강과 근대를 보여주는 조치원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졌고 그 변화가 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면서 이후 조치원으로 그 중심지가 옮겨간 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 지역에서 이제 몇몇 역사적 인물들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제가 본 사람들이 보니까는 의외로 여기 제가 알고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 여기서도 또 살았었더라고요. 근데 가네 코미코도 여기서 살았었고 일본의 아나키스트였던 그런 사람도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몇 가지 보니까 이 지역의 특징 그리고 한국 현대사 근현대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박물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김제식 일가가 있죠. 제가 이 김제식 일가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 김제식 일가가 역사적으로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김제식 일 같은 경우는 42세에 창릉 참봉이 됩니다. 이게 1901년인데 이듬해 중추원 의관을 하고
1904년에 내장원형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고요. 이 후손들이 소장한 사진을 보면은 구한말 통리국 사무하문의 내무 협판을 역임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김재식 같은 경우가 이런 실직에는 있지 않았고 계속 관직만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1910년대 되면 이 부강 용포 마을로 거처를 옮기고 상업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이 김재식이 어떤 부를 가지고 어떤 자본을 가지고 왜 부자가 돼서 어떻게 상업 활동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으로 부자가 됐다,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 그 어디서 그 돈이 나왔냐,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당시로 볼 때는 이제 19세기 후반으로 봤을 때는 이 인물이 여러 관직을 받았는데 실직을 하진 않은 것으로 볼 때, 당시 상황상 관과의 어떤 협조 관계 속에서 자본을 만들고 그 자본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부를 쌓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강에서 나오면서는 아주 전형적인 당시로서 부자의 길을 갑니다. 토지를 매입한 후에 만석군이 되고 금강개발로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전통적인 방식들로 부를 축적을 하고 그리고 지주가 되고 이제 금강까지 손대는 거는 당시 지주 자본가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근대 기업이나 아니면 근대 기업을 만들거나 자식들한테 근대적인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김재식의 장자를 보면은 1921년에 부강역 인근에서 대창농상을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차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부의 삶을 영위합니다. 보면은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많이 기부를 하고 그리고 학교도 만들고 지원도 하고 이런 기사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남 같은 김학중 같은 경우는 동경 제국대학 졸업 후에 독일어 교사로 재직을 하게 됐죠. 근데 이 김학현의 차남 김홍기가 이 보성 전문학교 졸업 후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병사를 합니다. 그리고 장남 김낙기와 삼남 김승기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처형당하죠. 이게 당시로서는 좀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이 김재식 일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근대의 역사적 과정에서 또 부호 집안이 가지는 특징들이 아주 좀 쉬운 말로 몰빵돼 있다고 할 정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떤 관과의 관계 속에서 부자가 되고 지역 기반을 쌓고 부를 쌓은 한 집안에서, 그리고 지역의 근대 기업을 만들고 그리고 지역의 유지가 되고 세력가가 돼가지고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부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교육을 시키죠.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이 와중에 현대사의 와중에 한국전쟁의 여파에서 또 일부 많은 후손들이 그 화를 당하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그 세종 지역의 전통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김재식 일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가 되면은 이제 이미 세종 지역의 이 부강포구는 더 이상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김재식 일가만 하더라도 서울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뭐 지역을 넘어서서 아주 전국적인 명성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반대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쇠락의 길을 가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부강 같은 경우는 조치원에게 완전히 그 지역의 주도권을 넘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당시 보면은 조치원 내에서 그리고 두강에 대해서 일본 총독부나 이런 데서 많은 기록을 남겨요. 뭐 여행기도 남기고, 그리고 미리 들어와서 뭐 글도 쓰고 조사 결과도 남기는데, 그 조사 결과 내에서 굉장히 뭐 발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을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30년대가 넘어가면은
이 와중에서 조치원조차도 이제 대전으로 넘어가면서 그 힘이 넘어가면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 조치원 같은 경우는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그 활력을 좀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대화의 모습은 이 조치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5년이 되면은 이 조치원의 어떤 새로운 성격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인들이 조치원 산업조합을 결성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 살고 대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전이 신도시로 형성될 때 일본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논문들을 이렇게 쭉 찾아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조치원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철도가 나오고 뭐 그 동네를 통해서 상업 중심지나 행정 중심지가 형성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근데 일본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단순히 일본인으로 싹 다 넘어간 게 어떤 제가 본 여러 지역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조치원 같은 경우는 1926년에 조선 상인들도 이에 대항해서 조치원 상업연구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 미국상, 포목상, 자파상 등이 중심이 됐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상권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의미 있는 여러 활동을 하기도 해요. 홍수 이재민들을 위한 구제금도 모금하고 월보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두드러진 게 1927년 4월이 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사회장, 그러니까 신관의 회장을 지낸 이상재 선생의 사회장이 있었고 이상재 선생의 문구가 이렇게 전국 철도를 통해서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조치원에서 이 조치원 상업조합, 조치원 상업연구회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죠. 그리고 10여 년 정도 활동 후에 일경의 압력 후에 잦은 폐업을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자본주의 발전, 이제 근대화의 모습은 이런 상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당연히 상업이 발전하고 근대화적인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노동자들도 나오겠죠. 더구나 여기 있으니까 노동자들의 활동과 저항은 거의 당연히 필수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1918년이 되면 조치원역 노동자들이 조치원 노직을 조직합니다. 참여 인원이 183명이었고 단순히 조직에 끝난 것이 아니라 조치원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죠. 1919년, 1921년, 1929년에도 임금 삭감 그리고 구타, 이 당시는 당시는 좀 슬픈 일인데 파업의 사유가 구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본인들이 구타를 하고 자본가들이 구타를 하면서 이 파업의 주요 사유로 구타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임금 인상은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리고 1935년에는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1급을 월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상업이 쇠퇴하고 근대적인 상업이 나오면서도 그리고 그 한계에 부닥치면서도 그 내에 근대적인 발전의 양상이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의 활동으로 나타난 것이 제가 확인한 세종의 역사적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러면 세종 지역의 역사적인 흔적과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규장각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기양 문적하고 충청 남북도 가꾼 보고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있는데 제가 이제 기양 문적을 좀 봤는데 이 기양 문적을 보면은 이 간행 시기가 정조하고 순조 연간인데요. 분량이 2책이고 그래서 이제 연기원에서 충청 가명에 올린 각종 보고서들입니다. 연기원감이 각 면에 내린 행정명령인데 이 당시 연기원의 실상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당시 백성들의 삶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전근대 세종 지역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0세기 초엽에 보면은 충청 남북도 가꾼 보고가 있습니다. 대한제국기
충청 남북도 각군에서 충청 남북도에 올린 공문서하고 연기와 전이 부분을 이제 추출해서 정리를 하면은 20세기 초 연기나 전이의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게 기양문첩의 본문 원문이고요. 원문의 모습이고 이게 충청 남북도 각군 보고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세종 지역의 정체성, 역사적 정체성이란 부분을 추상적이고 총체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9년 자료는 그때 어떤 의원님께서 이렇게 쭉 한번 이 지역의 자료를 이렇게 종합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한번 총괄을 해주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제한적이지만 세종시에서 어떤 근대 몇몇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전근대하고 근대 초엽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이 시대에서 저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자료들을 볼 수 있고 어떤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좀 내용을 준비한 거에 비해서 너무 급하게 말씀드리느라 이 시간이 좀 모자라긴 했네요. 이만 모자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세종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그리고 역사 연구 지역학이 점점 좀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저도 능력이 된다면 거기에 한번 힘을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